동료가 늙은 노인이 되어있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논의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어서 중력에 따라서 또 속도에 따라서 그 흐르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 시간의 밀도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이 라이트 콘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현대물리학적으로 다루는 방식인데요. 이 문제는 라이트 콘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행성계에서 중력이 다른 행성계 또는 다른 속도로 도는 행성계에서 그 라이트 콘을 마주하다 보면은 우리 현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우주에 닿아서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혹은 더 뒤처진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서 우리 현재라고 하는 것이 우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상대성이고 동시성의 상대성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현재의 시간에서 절대성에 익숙하고 우리 상대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작은 빨간 점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라이트 콘들과의 그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더 넓은 우주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대성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시계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우주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연속성을 상실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연속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모르겠다면 우리 땅은 어떤가요? 땅은 연속적인가요? 빛은 어떤가요? 빛은 연속적인가요? 우리는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연속적일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 자연 속에 있는 것은 다 연속적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가 이 시세계를 보면은 아주 작은 세계를 보면은 세상이 디지털입니다. 다들 이렇게 하나하나 똑똑 떨어져서 그 사이의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런 양자적인 특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한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 원자를 논하는 굉장히 이상한 학문이다. 그리고 고양이, 고양이 같은 거 보이죠? 고양이는 사실은 이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이 굉장히 끔찍한 학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고양이 마스코트로 많이 내세웁니다. 그리고 uncertainty principle이라는 것도 굉장히 양자역학적으로 유명한 개념이죠. 어떤 위치와 모멘텀을 함께 측정할 수 없다. 그런 이상한 개념들을 양자역학 쪽에서 많이 제시를 하는데 사실은 양자역학의 모든 개념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철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이 파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양자적인 것을 설명을 하냐면은 파동이 뭘까요? 파동은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가 파동입니다. 그러면 이 음은 연속적인가요? 사실은 악기 음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는 반음하면서 연속적이 않은 특성을 띠죠. 파동이 형성되는 그 공간에서만 음이 퍼져나올 수 있습니다. 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양자 모두 파동이기 때문에 이 정상파를 형성하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우리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하나 떨어져서 공포하고 있는 이 양자적인 특성이 설명이 되죠. 사실은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은 좀 잘못 지었습니다. 파동역학이라고 지었어야죠. 물리학자들이 음악적인 소양이 약간 부족한 바람에 이것을 양자역학이라고 지고 말하는데 아무튼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이 불확정성 원리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위치는 어떤 물체의 입자성을 보는 것입니다. 속도는 어떤 입자의 파동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에 한 번에 동시에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한계치를 가진 것이죠. 불확정성 원리는 바로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왜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불확정성 원리가 사실 버전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에 관한 불확정성 원리도 있지만 시간에 관한 불확정성 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시간도 파동인 것입니다. 시간은 time energy uncertainty라고
시간을 측정하면은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고, 에너지를 측정하면 시간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의 기원입니다. 자, 이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 있는 이 얼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얼음 바다에서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바다는 어디서 왔을까요? 먼 옛날 해성이 부딪혀서 바다를 생성시켰을 수 있겠죠. 해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주 먼지에서 왔을 수 있겠죠. 우주 먼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빅뱅이 일어나던 그 태초의 우주를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uncertainty principle에 따르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란 건 없습니다. 어떤 t가 0인 아주 기초점을 봤을 때 거기서는 현재고 미래고 없고 이 아주 작은 시간 동안에는 아주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빌려오거나 빌려주거나 해가지고 노이즈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노이즈 같은 것이 점점 이제 빅뱅으로 크게 퍼져나가면서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가 됩니다. 그것이 얼음이고 물이고 바다고 해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시계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시간도 좀 믿기는 좀 뭐한 겁니다. 그냥 파동이고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구나. 우리 스스로도 이 양자적 파동인지 그 시간이 양자적 파동인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시계도 믿을 수 없고 시간도 믿을 수 없고 내 몸도 믿을 수 없고 그런 세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을 법하죠. 시간은 흐른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고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다. 이거 한 가지는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해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학문은 연력학입니다. 아주 뜨거운 열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연력학을 논의를 하기 때문에 연력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연력학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이 연력학을 하고 되는 우리에게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연력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이 서문을 가져왔습니다. 루드윅 볼츠만이라고 하는 연력학계의 아주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평생을 연력학에 다 바쳤어요. 연력학을 다 바쳐서 그 우울함 때문에 1906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 에렌 페스트라고 하는 그의 제자가 그 스승의 과업을 이어받아서 1933년에 똑같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연력학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게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연력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전하는 말입니다. 연력학이 굉장히 위험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력학이 너무 재밌어서 여기 파고들고 싶으면은 자기 차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엔트로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엔트로피는 우리가 무질서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개념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엔트로피를 구분할 수 없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얼음을 한번 봅시다. 얼음은 아주 단단하게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이 경우의 수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 딱 굳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얼음은 점점 녹습니다. 얼음은 점점 녹고 이렇게 녹을 수도 있고 저렇게 녹을 수도 있고 아주 흙 뿌려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얼음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면은 그 경우의 수가 훨씬 많으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은 어려운 곳에서 쉬운 곳으로 간다. 그것이 엔트로피가 이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연력학입니다. 그럼 시간도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학자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주가 얼어있어요.
우주가 얼어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녹아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시간의 흐름이 이해가 되죠. 거꾸로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까 구분할 수 없는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이 얼음을 바깥에서 보고 있을 때 얘기고 이 얼음의 입자들 상태에서는 이렇게 녹았는지 저렇게 녹았는지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은 과거는 우리가 속한 세계죠. 우리가 속한 세계가 나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양자적 불안정성이 깨지고 아주 특별한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순간으로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 어지럽혀짐이 나에게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미래는 나와 아직 관측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이 카르로 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세계를 바깥에서 보면은 이 세계는 아무렇게나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세계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계도 믿을 수 없고 시간도 믿을 수 없고 이제는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민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시간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작업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내가 가벼워질수록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라고 하는 이 전시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전시 작품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간을 세고 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는 아래에 저울이 있는데요. 이 저울이 가벼워질수록 컴퓨터가 시간을 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이 얼음이 있습니다. 이 얼음이 녹으면은 이 얼음은 계속 리필이 되는데 이 얼음이 녹으면은 이 양동이에 물이 계속 차올라서 컴퓨터를 들어 올리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음이 전시기간 내내 계속 녹아서 컴퓨터를 들어 올리는 수준까지 하면은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를 겁니다.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나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죠. 네. 저는 이 전시가 끝났을 때 얼마나 시간이 멀어져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는 세 번째 요소인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적혀있는 팻말처럼 얼음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얼음의 무게만큼 이 시간을 좀 붙잡아두는 그런 미약한 힘이 여기에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결국에는 다 녹아서 컴퓨터가 들려버리면은 굉장히 멀리 시간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참여는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전시에 참여를 한다면은 얼음이 차가워진 이 손의 감각 그리고 우리의 특별해진 기억들은 모두가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그런 과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이란 것이 그렇게까지 의지할 만한 컨셉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왔어요. 그리고 우주는 너무 넓고 나는 너무 작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을 사는 우리는 이 삶은 허무한 걸까요?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1955년 3월 15일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절친한 친구인 미켈레가 죽었습니다. 이 미켈레가 죽자 이 아인슈타인은 미켈레의 아내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미켈레는 나보다 이상한 세계를 조금 일찍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현재, 과거, 미래 같은 부분은 큰 의미가 없죠.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한 달 뒤에 같이 죽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허무한 걸까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켈레와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봤을 때는 따로 죽었지만 이 우주 어딘가에는 예쁘게 기울어진 라이트 콘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이 둘이 함께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서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있죠. 우리가 편지를 보내듯이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또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이상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끼리 동질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순간을 다들 좋은 시간으로 보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음악 작곡가 박정은입니다. 방금 들으신 작품은 끊임없이 음악이 빨라집니다. 빠른 음악을 들을 때는 3분이 마치 10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 음악을 들을 때는 오히려 10분이 긴 시간이 3분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빠른 음악을 들을 때 나의 내 존재의 크기가 작아짐을 느끼고 느린 음악일수록 내가 큰 존재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음악에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또는 빠르게 한다면 청자는 스스로의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인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 이것이 예술적 인지의 영역에서 자아의 변형을 의도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 음악을 쓰면서 영감을 준 책은 순간의 미학이라는 책입니다. 시간은 고독한 순간으로서 존재한다. 시간은 본질적으로 비연속적이다. 수직적 시간은 밋밋하게 선으로 이어지며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일상생활들의 수평적 시간과는 달리 높이와 깊이가 있는 수직성을 지닌 시간을 가리킨다.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수평적인 시간은 파란 색깔 줄로 길게 끊임없이 지속하는 끈으로 되어 있고요. 수직적인 시간을 상징하는 것은 각각의 색깔이 다르고 깊이와 높이, 굵기가 다 다릅니다. 수직과 수평의 음악을 악보로 표현을 해보았고, 수직적인 빨간 색깔, 각기 다른 시간성을 가진 수직성이 있는
음악적인 소재와 그리고 파란 색깔의 수평적인 소재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수평적인 시간은 물리적이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마치 시계의 초침과 같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음악의 재료로서 같은 리듬의 반복, 펄스, 그리고 템포를 일정하게 픽스시켜 놓았습니다. 수직적인 시간은 주관적이고 불규칙적이고 높이와 깊이의 수직성을 지닌 시간으로서 고독한 순간의 시간으로 음악의 재료로서는 각기 다른 순간들의 소리들, 음색, 교차되는 음형들, 도약하는 음정, 갑작스러운 다이나믹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저는 작품 안에 다양한 종류의 수평성과 수직성이 또 반복과 비반복이 공존을 하고요. 아마 거의 모든 섹션을 이 둘로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의 공간성과 시간성을 다시 소리의 수직, 수평의 밸런스로 정의 내림으로써 작곡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예술을 하고 있는 곽혜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렉처 퍼포먼스에서 인센스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큰 화면에 나온다고 해서 제 사진은 없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인센스를 만들면서 국악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네, 우선 준비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샴 안식향이고 유향, 참수 그리고 백단향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후각의 시간이라고 해요. 후각의 시간이 뭘까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하루 동안 무슨 냄새를 어떻게 맡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심에 먹었던 참치찌개, 김치찌개, 혹은 옆 사람이 손등에 발랐던 핸드크림, 잠깐 들른 올리브영에서 나던 향수들, 그리고 어느 길에서 코너를 들고 나는 그런 하수구 냄새. 그럼 어저께는 무슨 냄새를 맡으셨나요? 비가 온 뒤에 땅에서 나는 포근하지만 비릿한 물냄새와 생기뛴 나무에서 나는 초록의 냄새, 빨래에서 나는 꿉꿉한 내음까지. 혹시 일주일 전의 향 혹은 냄새를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한 달 전이나 6개월 전에 나는 냄새를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냄새를 기억을 한다는 건 나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설사 1년 전에 엄청난 충격적인 냄새를 내가 맡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세하게 기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은 남을 수는 있지만 냄새 자체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왜 어려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경우 특히 시각과 청각에 특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지금도 계속 보고 듣고 있죠. 그렇게 후각을 사용한 일은 잘 없어요. 후각을 사용하는 동물들은 되게 땅과 많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시청각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물론 청각은 조금 많이 사용을 하지만요. 하지만 어느 날 기억 속에서
어떤 냄새를 무심결에 맡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아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 장면이 소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속도는 차마 본인도 인지하지 못할 그런 지각하기도 전에 어떤 힘과 함께 강력하게 나게 됩니다. 근데 그 힘은 감정이에요. 후각과 기억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냄새의 경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냄새는 분자예요. 근데 그 분자가 인간의 콧구멍, 2개의 콧구멍으로 들어오면 그게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세포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후각 수용체가 나와요. 근데 그 냄새 분자가 후각 수용체를 만나게 되면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전기 신호는 변연계로 가게 되죠. 뇌에 있는 변연계. 변연계는 해마와 편도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상하부와 시상, 대상, 피질로 상호 연관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변연계는 후각뇌 혹은 하충류뇌라고도 할 만큼 굉장히 원초적인 일을 합니다. 대부분 어떤 위험을 감지하거나 혹은 행동을 조절하거나 감정 조절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편도체라는 게 감정과 기억의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냄새를 맡을 때 어떤 기억이나 감정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 후각신경의 특징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6개월 전에 혹은 1년 전에 맡은 냄새를 한번 기억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냄새를 맡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도 전에 그 냄새, 그 상황, 그 분위기, 그 감정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 출처는 이제 박문호 박사님이시고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은 구성적 재범주마다 비록 사건이 40년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억은 지금 불러왔다면 시냅스에서 단백질을 다시 만들고 분해되는 과정도 지금이다. 모든 기억은 현재 일어나는 것이다. 기억이 저장되는 것은 과거이지만 기억을 불러오는 행위는 현재화 되는 것이다. 불러오지 않으면 기억은 사라진다. 후각은 오늘 현재 내가 존재함을 가장 잘 알려주는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깊숙이 묻혀있던 나만의 고유한 과거 시간을 한순간에 현재로 끌어주는 아주 가능성이 매우 많은 빠른 그런 타임워프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언제든 타임워프 할 수 있는 씨앗을 매 순간 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 너무 많이 나오네. 이 작품은 제가 했던 작품이에요. 공간자화라는 작품이고요. 공간에 자화상을 그린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의 전제는요, 사람의 채취 있잖아요. 그 채취는 그 사람의 환경과 생활 습관을 통해 쌓인다라는 전제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친구가 무언가를 툭툭 짜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채취입니다. 채취를 추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걸 추출을 해서 그 향에다가 공간에다가 향을 분사를 합니다. 그럼 그 공간에는 그 친구의 채취가 묻어나죠. 이렇게 저의 큐레이터님 줬던 분 써주셔야 감사합니다. 공간자화라는 작업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연희의 공장에서 판을 조금 더 키워서 했었어요. 네, 그 냄새를 맡죠. 사실 이번에는 제 견해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사회가 점점 나를 잃어가게 만드는 그런 한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평소에 어떤 것을 제가 여가 시간에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부분 핸드폰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죠. 하지만 나 자신을 그 시간 안에 냄새를 맡으면서 돌아보는 행위는 후각시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타임업할 수 있는 씨앗을 매 순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이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송성룡 작가님의 이제 타투 퍼포먼스인데요. 송성룡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촉각이라는 거가 들고서 시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돼지 머리에다가 이제 타투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작품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지금도 머신에 가까이 가지만 않으시면 진짜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만지면서 작품에서 시간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저희가 이것들을 정확히 인지부터해서 좀 양을 적게 준비했는데 이제 나눠드린 고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한 숙성 고기입니다. 숙성을 통해서 이민주 작가라는 이제 작가가 우리 저기 밖에 케이터링 돼 있는 쪽에 보면 음식 고용과 영상 작품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저희가 세트장을 만든 쪽에 이민주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이 작가님은 음식으로 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민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의 숙성 고기라든가 숙성회라든가 숙성된 된장이나 소고추장 같은 음식 안에서 그런 어떤 시간을 좀 많이 느낀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음식 안에서의 시간을 숙성 고기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김만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술이 김만고 작가가 직접 담근 술입니다. 술이라는 것 자체도 시간을 숙성시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만고 작가의 시계 부식으로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 순간에서 좀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면 배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휘수 작가랑 김만고 작가는 이제 그런 사고 한 번도 나지 않은 믿을만한 작가고요. 그 김만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술이라는 게 원화되는 속성 자체를 본인이 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본인만의 시계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 액션 퍼포먼스가 잠시 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좀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몇몇 작가분들은 직접 퍼포먼스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나머지 작가들은 제가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참여해주신 여러 작가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 퍼포먼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원래 저희가 저쪽에 앉아서 라운드 테이블 하려고 했는데 좀 관객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좀 거리를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의자를 좀 설치해 주시면 여기서 바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설치되는 동안에 간단하게 이제 작업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전시장 안에 그 케이터링 되어 있는 바깥쪽에 영상과 이제 설치 이비주 작가 작품 그리고 저기 뒤쪽에 있는 아크릴 케이스랑 이제 움직이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든 어떤 미디어 아트로서의 작품이고요. 저건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전자공학 쪽을 자주 다루는 팀과 콜라보해서 만든 장치이고요. 그리고 홍성영 작가의 돼지 작품은 저거는 일부 좀 떼어가서 집에 가서 드셔도 됩니다. 타투 쪽만 제외하시고는 그래서 저 정도 좀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만근 작가의 작품은 얼음을 이제 계속 훔쳐가는 작품인데 주말 동안에도 이제 정만근 선생님이 나와 계신다고 하니까 좀 더 작품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셔도 되고요. 저쪽에 지금 그 저희가 원래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위해서 세트장처럼 만든 공간에 홍성영 작가님의 이제 시간과 관련된 VR 드로잉 작품과 이비주 작가의 음식 이제 작품들 그리고 걸려있는 그림들도 이비주 작가의 작품인데 저게 인공지능과 이제 사람의 어떤 경계를 좀 시간이라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만든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익수 선생님도 저기 앉으시면 그러면 라운드 테이블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쉬는 시간을 주게 되면 다들 도망가시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네, 작가분님 말씀 주신 것처럼 끝까지 좀 자리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기 와주신 분들 다 한 분 한 분 귀하신데요. 오늘 특별히 작가분들께 면밀한 크리틱을 부탁드릴 평론가분 또 선생님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개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셔서 간단히 선생님들 성함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안현정 성균관대학교 학예사님, 네, 전현 평론가님, 그리고 이문정 평론가님 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조은정 평론가님, 그리고 홍경한 평론가님, 네, 백필균 평론가님, 그리고 오윤정 큐레이터님. 소개드린 분들 더불어 이제 작가님들께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재원 작가님 비롯한 참여해주신 또 작가님들 소개를 하면서 저희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정민 안무가님 그 무용을 이제 같이 하셨고요. 본인의 움직임에 관련된 또 약간의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제가 짤막한 얘기를 깜빡하고 못 드려서 지금 일단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무용수 이정민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그 운동하는 주체 시간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무용수가 느끼는 시간과 관객이 느끼는 시간이 또 다르거든요. 저희 무용수에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주체적인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제가 다른 작업 때문에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내용에서 저희가 사고하는 시간의 방식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이제 재밌는 문구를 발견했었고 또 시간이 주체 속 안에 시간이 주체에 있는 게 아니라 주체가 있기에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저희 눈에 되게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그 물속에서 물고기의 눈에는 그 물의 흐름이 굉장히 느리게 보인다고 해요. 그런
주체가 느끼는 시간의 인식과 운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느끼는 시간이 상대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론도 이제 나온 것 같고, 그런 것을 주체로 이제 움직임을 할 때 물론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이론화되려면 공간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데, 저희 무대를 보시면 저 무대가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흐름에 대해서 가시화시켰고, 저희 움직임은 이제 뭔가 눈을 빠르게 깜빡인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호흡을 느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한다는 건 진드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진드기, 물고기, 달팽이 막 이런 텍스트를 생각하면서 움직여 보았는데, 이게 확실히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 이게 너무 이제 그 상황에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 그저 어떤 움직임이다, 무용이다 이런 것보다는 과연 저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과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은 좀 어떻게 다를까라는 또 다른 재미있는 해석이 나올 것 같았고, 참 시간은 어렵지만 네,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천체 물리학자 정만우 선생님, 그리고 홍성용 작가님, 김만고 작가님, 그리고 곽혜은 조연사님, 그리고 박정은 작곡가님, 그리고 서유리 안무가,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다양한 매트릭스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제가 이 아인슈타인의 시계 포에카레의 지도라고 하는 책을 시작으로 좀 아이디어를 발상하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떻게 제국주의 역사에서 후기심주의 담론에서 이제 다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우리는 꼭 영국이나 아니면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시간도 점령당해야 되고 언어도 점령당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작업을 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고, 또 대화를 통해서 작업들이 이제 발전되기도 하고 서로 많은 정보들을 좀 나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라는 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고 많기도 하면서,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기보다는 작품을 만들고 그것들을 오히려 솔직하게 설명하고 같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면 더 작업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렉처 퍼포먼스의 이제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한 달 전에 이제 완전히 렉처로만 진행을 했을 때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또 이제 공모 사업의 이제 특성상 어쨌든 결과 발표를 해야 되는 형태여서 렉처와 퍼포먼스의 좀 중간 형태로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반 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이 이제 오고 나서 머리도 굉장히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궁금한 점도 많고 질문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 준비했으니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 좋은 의견들 나눠주셔도 되고 궁금증들을 물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수업 때문에 일찍 가야 돼가지고 이 시간성에 대한 좀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분야를 바라보는 상대적 입장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일단 먼저 이정민 무용가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무용이라는 것은 시간성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좀 공간을 발로 깊고 움직이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무대에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늘. 근데 움직이는 무대 안에서 무용가가 객체화가 되는 공연인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이 퍼포먼스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럼 무용가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역전해서 만약에 바라봤을 때, 기존에 공간이 고정되어 있었던 본인의 혹은 기존에 지금까지
움직였었던 절대적 공연이라고 하는 시각과 공간 자체의 시간성을 부여해버린 이 상황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시간에 대한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떤 역전이나 상대적인 어떤 개념성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공간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그래도 프로시니엄 이렇게 무대만 섰던 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좀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도 많이 했었고 사실은 시간이랑 공간이랑 개념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력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은 무용수로서.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작가님이랑 작품을 준비하면서는 사실은 제가 퍼포먼스여가지고 저 무대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직접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사람들이 직접 이동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리허설 때는 시간이 엄청 느렸어요. 이 무대가 되게 천천히 흘러갔었는데 지금 저희 방금 퍼포먼스 할 때는 살짝 좀 빨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중력에 지배돼서 처음에 리허설 했던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주체가 있기에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여기서 되게 그런 딜레마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떤 내가 거스르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됐었는데 좀 이런 공간에서 움직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제가 좀 더 이런 경험이 더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움직이는 무대에서. 그리고 이 프레임 밖에서 제가 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한 필요하고 뭔가 이거를 다시 정의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제게는 조금 어려운 단계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많은 작가분들 작업 다 의미 있게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에 좀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실제로 많은 석학들도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제가 과학을 정말 모르지만 정만근 작가님의 작업을 상당히 이제 정말 집중을 해서 듣고 이제 집에 가면은 또 잊어버리겠지만 듣는 순간에는 아 맞다 이러면서 되게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다면 이런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함께 동질감을 느끼면서 뭐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이제 그 분위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시간에 이제 조금 촉박한 시간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못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적이고 해피엔딩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 너무나 이제 허무주의적인 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작가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김에 이제 또 여쭤보면 이제 홍성영 작가님은 작품 설명을 직접 이제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신을 그렇게 돼지 머리 하는 것과 이 시간 그리고 선생님이 이전 작업은 제가 예전에 봤었는데 그 이전 작업과의 연관성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지연 작가님이 저쪽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이렇게 같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봤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의 어떤 행위인지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주의 전부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부일 수 있고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천문학이 가진 힘이자 굉장히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힘듦, 고뇌 그런 걸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천문학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살고 죽고 이렇게 너무 뭐랄까 부조리한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얼음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 우리는 별에서 왔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물질의 순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러면은 한편으로 위로를 주죠. 아,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싸우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굉장히 작은 일일 수 있구나.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초월을 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나의 존재라는 거는 이렇게나 작은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뭐 다 허망한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천문학이 가진 힘이자 약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힘을 전해주고 약점을 모아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논할 수 있다.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논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좀 허무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시간이란 것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뭔가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같이 모호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동질감을 느끼고,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그런 동질감을 느끼니까 우리가 시간을 흐르는 거 아니겠어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저는 좀 관조적인 시선으로 계속해서 머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천문학자가 대중들에게 뭐랄까 천문학의 가능성 같은 거를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또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개인적으로 허무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 내일이 기대되고 가능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 지속하는 거, 여기서 계속 우리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듣는 것도 저에게 어떤 종류의 답을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하는 거, 그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뒷줄 관람객들은 좋은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미술작가 홍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이제 평소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남기는 작업을 쭉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전시를 같이 스터디하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어떤 물리적인 시간성이 없는 VR이라는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기록하는 그림들과,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뭐 한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바로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돼지머리에다가 글을 그리는 그 글씨와 그런 이야기들이 적혔던 것들이 두 개가 같이 경치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감동과, 그러면서 뭔가 이 전혀 다른 플랫폼 안에서의 어떤 시간성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해봤고요. 사실 돼지머리는 제가 오늘 처음 만져봤어요. 돼지머리 앞에 있으면 돼지 입냄새가 난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캔버스죠. 완전히 다른 캔버스 안에서 둘의 사이에서 어떤 시간성을 좀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주했던 이상한 악기들은 사실 원래 악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들을 모아서 소리를 만드는 게 제 사운드 연주의 방식이고요. 제 공연 많이 보신 분들은 5만 이상 분들이
등장하는 걸 보셨을 때 박정은 작곡가랑 이제 저 공연을 맞추면서 시간에 대한 이제 곡에 대한 해석을 들었었을 때 반복되는 어떤 그 음향들, 파동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기계적인 RPM이라고 그러죠. 그 드릴을 한번 딱 잡아서 눌렀을 때 분당, 초당 몇 번씩 몇 개씩 돌아간다는 게 기계공학적 굉장히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굉장히 음성품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리를 내도 똑같이 소리가 나는 것들을 이제 특별히 더 모았었고요. 그런 이제 악기들을 이제 시연을 함으로써 제가 이제 소리를 냈을 때 그 파동의 시간과 타임 냈을 때 그 파동이 정말 같을까? 내가 먼저 냈기 때문에 다를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연주에 있었었고요. 사실 그 연주하는 방식 자체는 제 공연을 보면 제가 항상 모든 퍼포먼스에서 부산스럽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이제 아마 그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무대 미술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 예술 쪽에서의 굉장히 좀 뭔가 정해져 있는 룰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는 조명이 비춰져야 되고 소리가 조금이라도 끊기거나 무용수가 리허설과 다른 움직임을 하면 미스가 난다고 해서 잘못되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